제목을 보면은 중국 정부가 새로운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에 없는 채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특별한 목적의 채권을 특별국채라 그래서 아주 초장기로 발행을 하는 거를 공시를 했다는 거죠. 3월 달에. 그런데 이 채권은 지금까지 중국에서 3번밖에 발행이 된 적이 없어요. 딱 3번이 뭐였을까? 98년도 우리나라 IMF, 그다음에 2007년도 미국 서브프라임이잖아요. 그다음에 팬데믹, 코로나죠. 대표적인 위기 진짜 상황이네요. 위기인 거죠. 정말 위기. 제 네. 라이프 사이클 전체에서 제일 큰 위기 3개만 딱 발행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걸 발행했다는 얘기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의 상황이 이 정도 상황의 위험이구나 라는 게 제가 들었던 직관이에요. 자, 이제 테이바랩의 케빈강 대표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중국에 대한 이야기 오늘 좀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중국에 계속해서 좀 여러 가지 부양책들도 나오고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영향인지 힘인지 4거래일 연속 증시도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해 주실 내용은 초장기 특별 국채 발행에 대한 내용이죠. 네. 네. 그러니까 어저께 저희가 잠깐 얘기하면서 이제 주택 부양 대책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부양 대책이란 건 항상 이제 돈을 또 집어넣는 거잖아요. 재정으로 뭔가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럼 돈 어디서 가져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이제 찾아보면 네. 이제 지난번 양해에서 3월 달에 양해에서 아 이런 걸 발표했었구나라는 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3월 22일 날 이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에 이제 기자가 쓴 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져왔어요. 제가 이제 쭉 찾다 보니까 생각보다 블룸버그나 다른 뉴스들에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룬 곳이 별로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SCMP라고 불리우는 이 사우스 모닝 포스트 홍콩 그러니까 뉴스 매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좀 큰 데예요. 제일 큰 데라고 네.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약간 이제 신뢰도도 제일 높고 그냥 막 이렇게 돌아가는 인터넷은 아니다. 네, 그래서 요 밑에 제가 높은 네. 곳이다. 그래서 네. 요 밑에 이렇게 기자 어느 분이 썼는지도 제가 이제 카피해서 붙였는데 네. 그래서 딱 이 제목을 보면은 중국 정부가 새로운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에 없는 채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예전에 코로나 때 이걸 발행하려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뉴스 보다 보니까. 그래서 이때 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특별한 목적의 채권을 특별국채라 그래서 아주 초장기로 발행을 하는 거를 공시를 했다는 거죠. 3월 달에. 공시를 했고 양해해서. 그런데 이 채권은 지금까지 중국에서 3번밖에 발행이 된 적이 없어요. 딱. 그리고 그 3번이 어떤 때였는지 한번 살펴보고 네. 그러면 이런 국채를 발행을 하면 실제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좋은 점은 뭘지 나쁜 점은 뭘지 장단점 이런 거를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뉴스에서 맨 마지막 끝은 이런 장기 부채가 실질적으로 지방 정부에 심각한 부채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부분에 도움을 줄 것이다라는 게 최종적인 결론이었어요. 이 결론은 뉴스에서는 도움이 될 것이다. 될 것이다라가 네. 이제 이 뉴스의 네. 결론이었고 이게 날짜를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3월 22일 날의 네. 결론이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3월 22일 기준하고 생각하고 한번 쭉 볼게요. 네. 특별국채가 뭐냐면 초장기 국채예요. 그래서 20년에서 50년짜리 만기 국채를 발행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걸 리창 총리가 3월 5일 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1조 위안을 하겠다. 그리고 이거는 죄송합니다. 대형 프로젝트 자금 투입하는 데 쓸 거고 네. 근데 지방 정부의 부채 리스크 관리하는 데 쓰겠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리고 좀 더 밑에 쭉 여러 가지 말을 할 때는 과학기술 혁신, 뭐 도시 농촌 통합 발전, 지역 간 균형 발전, 뭐 식량, 에너지 안보, 뭐 별거 다 붙여서 이런 데 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만기는 20년에서 50년. 그리고 성격에 특별이라고 붙인 이유는 실제로 어떤 목적에 딱 쓸 거다. 목적 지향으로 딱 정해서 이제 발행을 한다는 거죠. 이걸 내가 어디다 쓸 거야. 그리고 일회성으로 발행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번만 발행하고 계속 발행하는 거는 특별한 상태가 있어야 발행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는 재정 적자의 영향 부분이 분명히 생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공식 부채에는 증가를 시키는데 공식 재정 적자에는 포함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찾아봤는데 특별하게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네. 뉴스상으로는 비예산 항목이고 그래서 공식적인 정부 부채는 증가를 시키지만 재정 적자 쪽에는 들어가진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해에 재정 적자라고는 이제 뭐 계산할 때는 안 넣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저 그냥 뉴스만을 봐서는. 근데 이제 제가 제일 눈에 띈 게 그 3번이 뭐였을까였어요. 특별국채라는 게 3번 발행된 게 98년도 우리나라 IMF 때죠. 그다음에 2007년도
이게 미국 서브프라임이잖아요. 그래서 중국 투자공사 만들어서 떨어지고 있는 주식 사고 뭐 채권 사고 뭐 다 산 거죠. 그 다음에 팬데믹 코로나죠. 대표적인 위기 진짜 상황이네요. 위기인 거죠. 정말 위기. 제 네. 라이프 사이클 전체에서 제일 큰 위기 세 개만 딱 발행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걸 발행했다는 얘기는 저만큼의 위험인 거죠.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의 상황이 이 정도 상황의 위험이구나라는 게 제가 들었던 직관이에요. 역사상 3번의 그 사례를 보니까 네. 와닿아요. 네. 아, 이 정도의 위기 상황에서 발행했던데 그걸 지금 한다고? 그러면 한다고. 지금도 동일한 정도의 급에. 중국은 위험한 아. 상황이라는 거죠. 자기네들이 네. 봤을 때. 그러니까 제 느낌에서는 IMF가 우리 입장에서 제일 컸고 서브프라임도 굉장히 컸었고 컸죠. 코로나도 굉장히 컸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저 세계 이벤트 정도의 상황이라고 우리는 느끼고 있지 않죠. 현재는.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중국은 생각보다는 되게 스스로도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더 이상 이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뒤에 그 이제 흐리게 나온 차트가 뭐냐면 네. 이제 HSI, HSCEI, iShares 그러니까 ETF예요. 이걸 왜 그려드렸냐면 이런 네. 위기들이 발생을 했을 때 당연히 빠진 다음에 올라갔잖아요, 항상. 네. 그러면은 지금 쭉 보시면은 빨간색의 HSI를 그리는 이유가 97년도가 HSCI가 없었어요. 이때는 중국 주식에 투자하지 못했을 때예요. 근데 HSCI가 2003년도에 지수가 발표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중국 본토 주식을 해외에서 투자할 때 약간 벤치마크처럼 만들어 놓은 그러고 나더니 2004년도에 미국의 iShares에서 차이나 라지캡 ETF가 상장이 돼요. 그래서 2003, 2004에 상장이 되고 나서 주가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됐죠. 빨간색 보이시죠? 네, 이 세 가지 차트를 세 개를 다 놓은 거예요. 색깔별로. 그래서 쭉 결국은 HSI가 됐건 HSCI가 됐건 틀리게 움직이지만 비슷비슷하게 움직였다. 근데 그런 위기가 지금 정도라고 중국은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첫 번째 워드인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 사용처는 뭐 인프라, 미분양, 주택,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이런 데 쓰겠다. 그리고 이 발표 일정은 3월 달에는 1조 위안 하겠다라는 것만 발표를 했고 최근에 이제 일정도 발표가 다 됐어요. 이번 주에 지난주죠. 5월 17일 날 실제로 30년 만기 400억 정도가 발행이 됐고 여기에 포함되는. 그래서 지금 이제 24일 날 20년채 3천억 위안, 17일부터 6천억 위안, 그다음에 6월 14일부터 50년짜리로 이제 1,000억 위안 네. 정도를 계속적으로 이걸 찍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지금은 이 400억 위안이 끝이 아니라 네. 지금 이건 찍기 시작을 한 거고 이거에 맞춰서 돈이 필요할 때마다 계속 찍어서 이 1조 위안을 다 찍겠다는 거죠. 이게 올해만 1조 위안 네, 찍는 거죠. 발행을 하는 거죠. 예, 일정이 이미 이렇게 발표가 됐으니까 이 사이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미 그러니까 발행을 시작했고 그 금리 수준이 한 2.5에서 2.6% 정도 돼요. 30년 만기가. 그래서 이제 22일 내일부터 거래가 되는 거죠. 소매에서. 이게 2.5에서 2.6% 수준이면 지금 사실 어제 같은 경우 사실상 기준금리 LPR이 이제 3개월째 동결이 네. 됐는데 지금 보면은 1년 만기가 3.45, 5년 만기가 네. 3.95 수준이니까 이 정도면은 어느 뭐 정도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미국 금리가 5.5인데 네. 4.5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1% 차이잖아요. 그러면 얘네도 3.5인데 2.5니까 비슷하게 1% 정도 차이가 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은 뒤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지방 정부들은 돈을 단기로 막 조절하면서 돌리고 네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아예 그냥 1% 정도로 깎아주는 거잖아요. 정부가 갑자기 들어와서 1% 금융비용을 낮춰주는 거잖아요.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또 딱 날짜에 맞춰져서 저렇게 발행되는 날짜에 딱 맞춰져서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발표가 동시에 발표가 됐죠.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이제 저는 이제 이 단어도 되게 합리적인 가격에 사겠대요. 합리적인 가격이 뭘까? 얼마나 깎아서 산다는 건지 높여서 사는 건지 이런 단어를 쓰기 때문에 되게 중국을 잘 못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모호한. 믿잖아요. 모호하잖아요. 네. 자기가 사고 싶은 가격에 산다는 거잖아요. 합리라는 게 되게 이제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기업 거는 비싸게 사주고 어떤 기업 건 싸게 사주고 이러면 어떤 기업은 망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자기들은 룰을 만들어서 충분히 매입을 해서 살릴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금액이 420억 불 정도 규모가 되고 주택 대출을 할 거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그 날짜 이제 17일이었잖아요. 그럼 20일 날 어저께죠. 어저께 블룸버그의 뉴스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작다 돈이. 그 정도 가지고는 어림없다. 위기를 마치기에는 끝내기에는 네. 너무 그 작다. 집이 너무 많다. 예. 라고 뉴스를 나오면서 결국
그 3천억 위안 규모 패키지를 발표를 했지만 그 정도는 너무 적다. 오히려 진짜로 거의 한 1조 위안 다 써도 될 것 같다는 정도로 코멘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부동산 쪽에만 만 넣어야 되게. 1조 위안을 다 다 써도 써야 그 집들을 다 사줄 수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약간 오버한 해석이 아닌가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자금 규모는 가 너무 작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지방정부, 중앙정부가 어쨌든 얘네도 약간 연방제스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걔네 둘이 협력을 해야 되는데 뭐 이거 싸게 살 거라 그러고 비싸게 팔 거라 그러면 협력이 잘 안 되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정책 실행도 어려울 거다, 둘이.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발표한 것 중에서 다운 페이먼트라고 해서 처음에 집 살 때 초기 자금 네. 넣는 게 15%로 낮춰줬어요. 20%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돈 15%만 있으면 집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는 지금도 50% 있어야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거죠. 그다음에 주담대도 금리를 더 낮춰라. 그래서 한 페이지하고 더 낮춰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발표를 했는데 은행들은 그럼 예대 마진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럼 은행이 이걸 계속 따라가면서 할 거냐? 예대 마진이 줄어들고 자기네 BIS 레이쇼나 이런 게 나빠지는데 이렇기 때문에 잘 안 될 거다. 그다음에 신규 주택 자금에 대해서만 대출을 해주는데 새 주택 말고 저도 정확하게는 이 뉴스상으로 보면은 기존의 주택 사는 걸 또 선호한대요. 우리나라는 무조건 새 집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일까라고 생각 들었지만 새 주택을 사야만 대출해주고 있기 때문에 기존 주택을 에는 대출 안 해주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 안 팔린 것만 우리나라도 예전에 미분양 나면 미분양 난 아파트 사면은 양도세 면제해주고 뭐 면제해주고 뭐 5년간 뒤에 했을 때 파는 이런 혜택들을 주는 네. 이런 형태의 혜택을 여기서도 똑같이 주고 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보면서도 아 우리나라랑 되게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블룸버그에서는 전반적으로 좀 회의적으로 보고 완전 있는 거죠. 네거티브하게 네, 봤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난 거는 이제 뉴스고 그리고 제일 처음에 아까 사우스 모닝 포스트에서는 세너 모닝 포스트에서는 파지티브 했잖아요. 블룸버그에서 네거티브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가격 움직임을 보자는 거예요. 어차피 뉴스라는 걸 보고 우리가 뉴스가 뭐 어떠고 저쩌고 얘기하기보다는 저희는 뉴스를 보고 매매를 하고 사고 네네. 팔고를 하고 싶은 거니까 그러면 실제로 딱 뉴스를 보면은 처음에 발표한 게 3월 5일 양회가 이 첫 번째 하얀 선이에요. 네. 이 하얀 선이 양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조금 아까 그 뉴스가 22일이 요 날짜 흰 선이에요. 그리고 13일이 이제 그 발표한 날. 발표해서 이제 실제로 채권이 발행된 날 보시면은 주가가 어떤가요? 이 밑에 있는 게 HSCI 지수예요. 그리고 위에 파란색은 이제 A50라 그래서 대형주들 5개 들어가는 이제 중국 제일 많이 쓰는 지표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비슷하게 움직여요. HSCI나 뭐 본토 주식이나 비슷하게 움직인다. 대형주들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요 사이에 이런 정책 발표도 있지만 그것에 따라서 뭐 심리도 물론 움직였겠지만 이 지표 같은 것들도 중국에서 조금 올라오는 것도 영향이 있죠. 있었겠죠. 당연히 네. 있는데 그렇게 지표가 좋게 나오는 데에는 네. 이렇게 돈을 갖다가 넣어주는 게 임팩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돌려서 지금 중국에서 이렇게 돈을 넣는다고 뭐라고 얘기를 하지만 미국은 원래 계속 넣고 있었고 일본은 더더더 전부터 계속 넣고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의 영향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부분 보시면은 발표된 날짜에서는 옆으로 가요. 네. 근데 여기 중간에 뭐 기술적인 분석으로 보면은 딱 120일 선 근처에서 딱 맞고 올라가잖아요. 그다음에 여기서 딱 발표 나고 나서 이 그 부분서부터는 지금 뭐 4영업일이 아니라 22%가 거의 한 번도 안 쉬고 올라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의 이 부분 올라간 부분은 올해 지금 나스닥보다 더 올라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결국은 수급이 되게 중요하구나. 결국 통화량이 결국 돈을 밀어 넣어주면 올라가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의 장단점을 보시면은 일단은 특수채 발행해서 어느 정도 이게 잘 팔린다면 그러면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거. 이게 잘 안 팔리고 누가 아무도 안 사가 그러면서 금리가 막 올라가요.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하지만 이게 잘 팔리면 신뢰도가 개선될 거고 부채 구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기 채무를 장기 채무로 넘겨주니까 금리도 싸지고 비용도 좀 절감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공공 부분에 있어서 자금 조달 비용도 낮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부정적으로 보면 이게 앞에서도 얘기했던 일회성 한 번 하고 안 할 거잖아. 올해만 하고 안 할 거잖아. 내년에도 안 좋으면 어떡할 거야? 그것도 또 할 거야? 이러면 이제 완전 시료가 완전 무너지니까 이게 나름 임팩트가 있는 이유는 아까처럼 진짜 위기 때 아니면 안 했으니까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수용 가능성, 그러니까 수익성, 그러니까 낮게 비싸게 사주고 막 이러면은 다 부도나고 그러면 다 마이너스일 거 아니에요. 다 날리는 돈이 되잖아요. 그 부분. 그 다음에 공급 물량 과다 부분.
채권이 발행량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발행했던 채권들 자체가 또 추가 발행되는 것들이 예산대로 있었을 텐데 금리가 올라가겠죠. 지금도 결국 미국 채권 얘기할 때도 하반기 계속 채권 발행하는데 그 금리 올라가면 어떡할 거야? 그랬더니 난 바이백 해줄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랑 중국이랑 미국이랑 하는 행동들을 되게 비슷하게 비교를 해보면서 보셔야 된다. 뉴스를 보실 때 이건 무조건 나빠, 얘는 무조건 좋아 이렇게 보시지 말고 그 다음에 수요의 불확실성 이건 누가 사줄 거야? 예, 항상 이거 누가 사줄 거야? 지금 미국 채는 누가 사줄 거야? 그럼 일본 은행이 사주지 않을까? 뭐 이러고 있는 거고 저는 이것도 똑같이 브릭스가 사주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 계속 그 브릭스 국가들은 위안화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이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자 있는 장기 안정적인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대부분 조율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뇌피셜이 약간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경제적 효과로 보면은 부동산 안정화되면서 안정화되고 나면은 돈 따라서 돈은 움직이니까 수익 따라서 움직이니까 진짜 안정화되고 진짜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미국이건 어디건 돈은 또 빨려 들어가겠죠. 아닌 척하고 다 빼고 있지만, 예. 그래서 지금 벌써 뭐 13F 이제 펀드 매니저도 3월 말 포지션 다 보고 나오는데 지금 중국 주식들 되게 많이 샀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을 봐도 벌써 돈은 흘러가기 시작을 했다. 채권까지 다녀도 주식 쪽으로는 벌써 들어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기준금리 인하가 좀 더 확실한 통화 정책이다. 추가적인 이런 게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들도 있긴 있어서. 중국이요? 네, 중국이요. 중국도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하겠죠. 근데 그 내리는 효과가 그러니까 저는 뭐 이 3에서 2 내려가고 2에서 1 내려가고 이래서 0 가잖아요. 네. 0 갔다가 지금 미국은 다시 올라오는 거고 일본은 내려가면 잘 못 올라오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부채는 계속 늘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다 섞여서 움직이고 있지 금리를 하나만 딱 내린다 그래서 해결되거나 이럴 거였으면은 미국도 팡팡 내리고 중국도 팡팡 내리겠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 경기 상황에 맞춰져서 움직이지 않으면 버블이 생기고 버블이 생기면 내려갈 때 더 심하게 빠지고 그러면 이제 아노미 상태가 되니까 그런 것들을 방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향이 제일 중요하니까 네. 보시면은 국제 투자자들은 주식은 이미 사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채권에서도 보면은 미국채도 공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중국까지 특별 채권까지 발행해가지고 더 늘리고 있는 거잖아요. 돈이 더 풀리네. 그러면 이거는 인플레이션을 글로벌리 봤을 때는 더 자극할 가능성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결국은 중국 경제화가 안정이 되면은 상관이 없는데 안정화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상태로는 환율 전쟁 이랑 무역 전쟁을 계속하는 건데 관세가 무역 전쟁이니까요.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어느 대통령이 되든 미국에서 그러면은 결국 이게 실패를 할 경우에는 심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상황에서는 위안화 좀 긴 차트로 20년부터 한 5년 정도의 차트인데 보시면은 엔화가 43%가 약세예요. 그래서 환율들의 대부분은 한 10%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원화와 엔화만 크게 움직였다. 그래서 환율 전쟁 부분도 지난번부터 얘기가 나오지만 위안화도 실제로는 2%밖에 안 움직였어요. 그러면 여기서 얘네들도 엔화나 원화 정도로는 움직였어야 되는 앤데 아시아 쪽에 같은 비슷한 유니까 그렇게 보면은 지금 이거는 눌러놨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진짜로 수출을 더 드라이브 정책을 하면서 아베노믹스처럼 위안화 약세 그리고 우린 수출 더 할 거야 이래버리면 이제 글로벌리 아주 이제 복잡해지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그러면서 미국 금리가 하락하는 쪽으로 아무리 바꿔도 그것만으로 모든 걸 호재라고 얘기하기는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뉴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최근에 전반적으로 이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정책들을 보면 가장 최근에 이제 어제 LPR 금리를 동결한 거 이건 시장이 예상대로 이제 네. 된 건데 대도시들 주택 구매 제한을 완화했고요. 네. 그리고 부동산적으로 미분양 주택을 지방 정부가 매입할 거다. 뭐 이런 것들. 그게 제일 컸던 거죠. 그러니까요. 일단 집이 제일 안 팔리고 있는 집이 문제인 건데 새로 지었는데 아무도 안 들어가고 네. 팔리지도 않은 거. 이게 제일 큰 문제니까 돈이 묶인 다음에 안 돌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스피드가 떨어지니까 경기가 부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도 결국은 돈을 다시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안 돌아간 집 내가 사주고 돈 다시 넣어줄 테니까 그걸로 다시 돌려봐. 이렇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영향력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완전히 네거티브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진짜로 1조 위안이라는 돈이 뭐 적다면 적고 큰 돈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 때문에 저는 유동성이 계속 증가를 하는구나. 이건 뭐 미국, 일본, 중국까지 이제 서로 돈을 계속 찍고 보조금 계속 주고 이런 상태가 되면은 오히려 인플레이션 잡기가 쉽지 않겠는데 이렇게 생각이 더 크게 들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오늘 말씀해주신 초장기 특별국채가 발행이 좀 시작이 되고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통화정책 수단이 좀 많아졌다. 예전에는 왜 이렇게 좀 소극적이지 부양책이. 네. 근데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좀 많이 적극적인 네.
중국은 카드들이 최대한 좀-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돈이 흘러가기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시장이 좀 반응을 네. 하는 측면도 있고요. 여기에 보면 뭐 좀 별개 얘기입니다. 금가격이라든가 뭐 네. 원자재라든가 이런 것도 중국 시장의 영향이 분명히 크죠. 있는 왜냐하면 거죠. 미국 국채 안 사고 금 사고 네. 있으니까. 예. 그리고 될것 금을 같습니다. 중국이 모으고 있다. 이런 모으고 얘기는 뭐 있으니까 여러 번, 번 네. 드렸고 뭐 이제는 데이터로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거의. 그러더라고요. 금 가격에 대한 최근 금값의 급등에 대한 얘기도 이 중국의 영향 얘기가 여러 군데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조금 더 볼까요? 시장은 어떤 위로의 룸이 더 있다고 보십니까? 중국 쪽이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네. 경우는 이미 신뢰를 너무 많이 잃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 그러니까 그냥 중국 하면 싫어요. 그냥. 일단 너무 많이 물렸어요. 한 3년, 4년 ELS서부터 뭐 포함해서 너무 물려서 그냥 싫다라는 게 많은데 그렇게 오히려 약간의 지금 벌써 이제 지난해 말서부터는 그게 기회였을 수 있다. 너무나 네거티브하게 쏠려 있으니까.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면은 이제 미국도 박스장이고 저는 이제 중국도 박스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에서 단기간적으로는 왜냐하면 너무 급등을 했으니까. 하지만 향후에 다시 올라가는 쪽을 생각을 해보면 포텐셜로 보면은 두 개도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상 중국도 그냥 버려놓을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현재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테이바랩의 케빈강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